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온 아시아투데이TV 장희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수요일은 요즘 나가는 곳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새로 떠오르는 한동훈 저격수. 사실은 뭐 저격수가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정치펀치의 또 명쾌한 젊은 얼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그냥 뭐 대변인 일, 방송, 논평, 뭐 이제 기자 오만찬 그냥 이 사이클의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대통령 변론기일도 끝나고 최우진술 이제 직후부터는 사실 헌법재판소 관련 이슈도 이제 거의 끝났고요. 좀 잘 들었고. 예, 이제 좀 저희가 기다림의 시간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근데 또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책을 들고 나오면서 약간 뭐 좀 그 이슈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편한 감정들을 좀 느끼고 있고요. 사실 뭐 기가 막히게 한동훈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요. 기가 막혀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뉴스가 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뉴스로 만들면서 좀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게 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아직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나 뭐 명태균 관련된 이런 것들 피의 사실 공표된 내용들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유난히 많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일단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이미 당하셨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고소한다고 막 난리쳐서. 이건 뭐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당내에 좀 괜히 뭐랄까요, 막 몇 년 몇 달 묵은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좀 괜히 좀 견제를 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위 이제 종편 쪽에서도 사실상 뉴스거리가 안 되는 이슈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좀 정작 저희가 당에서 좀 단일 대우로 해야 될 이야기들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일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뭐 여사라인이 어쩌고 무슨 뭐 의료대란이 어쩌고 뭐 김경수 복권이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사사건건 뭐 면담을 해달라면서 대통령실에 좌표를 찍으니까 그때 저희가 이런 뭐 29차례의 이 탄핵 폭거라든가 예산 단독 삭감 처리 이런 문제들이 부각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좀 비슷한 불협화음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틀 전에 TV조선 나와서 인터뷰한 거는 저는 참 제가 방송 때문에 틀어는 봤습니다만 도저히 끝까지 시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서 저도 보기를 포기했고 우리 당원들 보시기에도 다른 감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현안부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동훈 측에서 뜬금없이 보수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를 고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소하면 고소하는 거지. 서정욱 변호사 고소한다고 그 언더73에서 유튜브까지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말 좀 낯뜨거운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더73의 멤버들이 참여연대에 있고 뭐 송철호 밑에서 문재인 지지 선언할 때 서정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워왔던 보수의 스피커이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 명태균으로 자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엮는 쪽 검사들이 한동훈 라인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게 어쨌든 박세현 고검장, 특수본부장, 현대고 선후배잖아요. 그리고 이 명태균 수사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이지형 검사라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장관할 때 법무부 파견 나갔어요. 둘이 같이 해외 출장도 나간 사이예요. 우리가 해외 출장하면 누가 떠오르죠? 저는 제일 먼저 이재명과 유동규 본부장, 고 김문기 전 처장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같이 나간다는 거는 큰 부처 안에서도 되게 특별한 인원이란 뜻이고 선발됐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친분을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치 논평은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저도 정치 평론 밥을 10년 먹었지만 우리가 늘 평론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제기고 의혹 제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고발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저도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반발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대구 우리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왜 서정욱 변호사 고발하면서 보수 분열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철우 도지사라고 하면 TK 지역의 최고 어른이거든요. 정말 존경 많이 받는. 그러니까 그분이 나서서 말할 정도로 이 보수 분열에
지금 한동훈이 앞장서고 있는데 이 박민영 대변인이 말하는 것들 왜 한동훈이 돌아오고 나서 유독 여당의 어떤 수사나 사법 관련된 악재들이 갑자기 그동안은 언론을 안 타다가 이 기사화될까? 네. 사건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제가 뭔가 좀 뭐 입맛이 좀 찜찜하고 네. 뭔가 의심스럽고 개운치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거를 100%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짜뉴스라고 몰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실에 있으면서도 가장 저희가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 그런 정보 유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뿌락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 소위 한동훈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정관급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정무실 통해서 나가는 그런 일정이나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당에 유출이 된다.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고 저는 이 특정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되고 단 이틀 만에 악의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되는 걸 실시간으로 몇 차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적대했던 일부 또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전날 또 제가 그 여의도 기자들 발로 정보 보고를 또 받았어요. 한쪽에서 누구를 때리려고 한다. 바로 다음날 실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거 뭐 예전에 검언유착 수사를 했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는 쏙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뭐 100% 규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좀 여러 안 좋은 냄새들이 풍기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요.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한번 확 물갈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총선 패배 이후에 어느 정도 물갈이나 체제 정비는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한동훈 라인들이 득세하고 실세 노릇했던 총선 이전의 1기 대통령실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한동훈의 사람들, 한동훈의 빨대 꽂은 사람들이 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률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또 정무수석실 위주로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대규모 재정비도 필요하다. 아마 이런 구상들을 또 정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 한동훈의 존재 자체, 네. 등장 자체가 모처럼 결집해서 힘을 내고 있는 보수 진영에는 너무나 큰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언론에서 띄워주고 좌파들이 밀어줘요. 맞습니다. 왜냐 한동훈이 보수 후보가 되거나 보수에서 살아나고 중요한 정치인이 되면 계속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분탕질을 쳐서 보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실체가 정말 5천만 국민들에게 다 드러나서 아예 정치권에 발도 못 붙이는 날까지 이 더러운 실체를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직 대변인으로 있으니까 네.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한동훈 체제나 이럴 때는 대변인단 논평의 개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랬죠. 논평도 너무 안 나오고 정부나 여당 뭐 어쨌든 대통령실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해명하는 일도 없고 나 몰라라 하고 네. 그 대변인실이 마치 특정인의 홍보 조직처럼 움직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 대변인 부대변인실 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좀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 한동훈 체제 때 8월부터 11월까지 논평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잖아요. 없습니다, 논평이. 아예. 한 달에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그냥 기념 논평.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 말고 정부와 대통령 관련된 논평을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대변인이 10명 그리고 부대변인 20명 정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루 릴리즈 되는 논평 개수가 최소 5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번 대변인들을 중심으로 논평을 많이 쓰고 또 이제 방송 출연 중심으로 미디어전을 또 치열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이 대통령과 이 당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최대한 배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달라지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이 미디어 특위가 또 치열하게 활약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 극우몰이라는 또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실 이번에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를 마치 무슨 뭐 저희 3.1절 집회의 강성 그런 집회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가짜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난주 수목금 3일 조사를 했고 3일절 그 집회가 토요일이었으니까 무슨 토요일 날 무슨 극우적인 발언이 나와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관계가 안 맞습니다. 프레임이죠. 그냥 안 국민의힘을 맞습니다. 극우로 밀어붙이고 너네 네. 이러면 안 돼. 빨리 대통령 버려. 이렇게 막 언론이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중도라는 분석 자체가 사실관계가 안 맞고 중도보다도 사실 보수층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협화음을 내는 특정인들의 등장이 제가 봤을 때 더 문제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대변인단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안 대응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모형칼 이런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판을 깔아놔야 이게 저희가 유리한 전선에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과거에 비해서는 발전했다라는 평가들이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대변인실 좀 열심히 일하는 네. 논평 많이 내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 기대해 보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도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직이라 동료니까 좀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일부 이제 한동훈 체제 때 대변인이었던 분들이 유임이 됐잖아요. 예. 근데 현직 대변인이 특정 후보 캠프 들어가는 것처럼 막 한동훈 연극 행사 따라가고 막 네. 지지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조기 대선이 열리지도 않았고 많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은 대통령 돌아오시는 거고 그럼 조기 대선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당의 공당의 현직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조기 대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동훈 캠프에서 활동하는 거 이거는 당원 당규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당론이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되어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게 네. 당론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터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죠. 표현을 하자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현직 대통령이 해당 행위에 동조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가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행위를 해당 행위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네. 당론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왜 벌써 등판했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지키자는 입장인 거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 심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고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검찰 한동훈이 사실상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장을 써온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책에 대한 평가가 날 서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바로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맞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냉정하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그렇게 악감정은 없거든요.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편인데 왜 제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한동훈보다는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무리수를 둘까? 저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전직이면 상관없어요. 뭐 당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언론과 소통하는 현직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연극 행사에 따라가고 한동훈 캠프 일원인 것처럼 뭐 한동훈 지지한다 유튜브 찍고 지금 당론인 탄핵 반대와 180도 다른 형태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네.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유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아마 대다수 우리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 의견을 오늘 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 한번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네. 지금 먼저 속보 하나 이제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방금 전이었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네. 선관위 부정 채용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 관계자들을 중징계하겠다라는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늦어도 한참 늦은 이 대국민 사과 좀 어떻게 보셔요? 2022년 3월에도 소크리 투표로 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땐 사과도 제대로 안 했었죠. 사과도 안 했었고 그냥 좀 면피용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 그랬는데 그 뒤로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때 소크리 투표로 논란이 됐던 그 책임자가 잠깐 피해 있다가 논란이 사라지니까 1급으로 다시 진급을 영전했다면서요. 영전. 예, 연고지로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 아주 1급이면 여러분 1급 공무원이면요. 차관 바로 밑이에요. 맞죠. 엄청난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정년을 앞두고 1급으로 영전을 하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에 급급한지 그런 사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애초에 선관위가 이렇게 종합적인 비리백화점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선관위가 참여를 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조민희 입시비리 그 대책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입법으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도 중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중징계했다가 또 몇 달 뒤에 또 잠잠해지니까 다시 데려올지 누가 합니까? 파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연루된 관계자들을 저는 파면을 해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뭐랄까요 선관위의 그런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외려 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좌시되는 이런 87 헌법 체제에 대해서도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국회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행안위 관계자로부터. 거기는 이제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감사원이 선관위 부정 채용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고 이틀 뒤에 선관위가 이걸 헌재 권한쟁의하는 이 신청을 했잖아요. 예. 이게 앞으로는 감사를 받지만 뒤로는 너네가 뭔데 감히 선관위를 건드려. 우리 감사 못 받겠다라는 작업에 바로 착수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관위가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얼마 썼는지 아세요? 5천만 원을 썼대요. 이 권한쟁의 신청 헌재에 하면서 예, 예. 2,500만 원, 성공보수 2,500.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권한쟁의 이겼으니까 5천만 원이 국민 예. 세금이 선관위가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는 외부 감사 못 받겠다는 재판에 변호사비로 지출된 거예요.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고 이번에 헌재에서 이제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이상의 판도라의 상자를 지금 한 10분의 1만 연 거예요. 그렇죠. 마저 열어야 돼. 10분의 네. 1만 열었는데도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마저 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노태학 위원장이 오늘 외부 감사 뭐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때를 넘기기 위한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2년 3월 속구리 선거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내부 대책이랑 이번에 새로 내놓은 대책이 정말 그냥 복붙입니다. 복붙.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한 상태고. 근데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또 회계감사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어떤 채용비리 감사에 대한 내용이지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또 한 방 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좀 추진력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너무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국민 세금만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전 서열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감사원과 동등한 석상에서 논의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감사원장이나 헌법재판 선관위원장이나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렇죠.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논리라 그러면 의전 서열 1위 대통령이 의전 서열 7위인 야당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층위의 독립기관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금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서 정말 세자라는 말이 나오더니 진짜 선관위 원장과 그 사무총장이 자기들이 왕인 줄 아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충격적인 보도도 제가 봤어요. 지금 뭐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17명에 대한 선관위의 징계 검토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불법 채용에 연루된 뭐 청탁을 하거나 그 청탁을 받아서 점수를 준 사람들이겠죠. 근데 정작 불법 채용된 고위직의 아들, 딸들은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못 한대요. 그리고 직무 배제만 시킨대요. 네. 근데 직무 배제라는 건 일을 안 시킨다는 거잖아요. 월급을 안 준다는 건? 해고나 파면이 아니래요. 예.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직무 배제시켜서 좀 조용해질 때까지 그쵸. 휴가 주는 거예요. 예. 너네 한 2-5달 쉬다 와라. 네. 그러면 또 이 1급으로 영전시킨 것처럼 또 자기 고향이나 좋은 자리에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불법적으로 뽑은 사람 다 잘라야 되고 불법적으로 뽑힌 사람도 다 잘리는 게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제가 봤을 때 뭐 정직 얼마, 감봉 얼마 의미 없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불법적으로 뽑힌 우리 딸 착해요에서 뽑힌 그 딸내미는 징계도 못한다. 네. 이게 지금 선관위의 규정이고 현실이라는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과 청년들, 취준생들의 마음에서 정말 천불이 솟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없는 규정을 갖다 쓰거나 규정을 남용해서 뽑았으면서 정리를 할 때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멋대로 선관위인가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를 두둔하는 민주당이 제일 문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부도 사실 견제를 못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무려 판결을 내려준 것이고, 입법부가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목내일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 그럼 사법부가 견제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법관들이 선관위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장판사급에서 지방선관위들 다 장악을 하고, 그다음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다 선관위 출신들이 8명 중에 6명이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가 가족회사면 법원은 친인척 회사다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정관들이 선관위에 있고 자기들도 언젠가 선관위에 갈 건데 과연 선관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겠냐, 그랬을 때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3권 모두로부터 이 자유로운 이 무소불위 언터처블 선관위에 대해서는 건들 수 있는 지금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수단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정치인의 몫이고, 민주당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데서 우리 전한길 선생님과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네. 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관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더라. 맞습니다. 아니, 선관위 지적했는데 왜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또 이제는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만 해도 길게는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 같은 경우도 발의 준비된다고 해요. 이거 완전히 무슨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예. 입틀막, 카톡 검열에 의해서 부정선거 검열 법안인 것이고, 또 그렇죠. 한 가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관위 부르자, 네. 국정조사하자, 국회에서 청문회 하자, 이거 민주당이 선관위 불신 초래한다는 이유로 다 거부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를 만들어서 선관위 내부에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유입시키자라고, 이거 굉장히 그냥 정치를 떠나서 합리적인 대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외부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면 네.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채용한 뭐 법조인이나 변호사들로 해서. 네. 이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요. 대체 민주당이 이렇게 선관위를 자기 식구처럼 꽁꽁 싸매고 도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선관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 뭐 공수처, MBC, 네. 뭐 이런 친민주당 쪽,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왜 국가기관들이 야당에 친화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선거를 4번 내리 이기면서 이렇게 정부 요직들을 다 장악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게 사회 시스템을 엄청 다 장악해 놓은 거죠. 맞습니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소위 비상계엄 직후 좀 약을 치니까 지금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MBC 그 오유한나 사건 청문회 하자니까 그걸 또 민주당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 정말 가슴 아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네. 젊은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MBC가 아니라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봐요. 바로 그냥 죽창 들고 나와서 청문회 하자라고 했겠죠. 특검하자 했을걸 아마? 청문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오동훈 처장이 얼마나 큰 무리수를 둬서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수처 말 잘 들을 때는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케어하다가 이제 와서는 거리만 두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대 행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민주당에서 반박을 하잖아요. 대변인 논평까지 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엽기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이미 다른 레퍼런스가 있죠. 대통령실도 독립적인 기관이고 대통령을 모시는 기관이지만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형태로 해서 대통령실도 심지어 견제를 받아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해서 이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게 얼마나 민주당이 반대를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일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 민주당이 스스로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통속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이 가운데,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걸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선관위 개혁에 매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좀 열일하고 있지만 선관위 관련된 이게 정말 우리 같은 세대, 또 우리보다 약간 후배인 세대, 이 청년들, 취준생들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800명 넘는 취준생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낙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문제보다 저는 더 이 젊은 세대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게 이런 성역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이 저항의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세대들을 보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학생들이 1시간씩 릴레이로 지금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주말에 중고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시국선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탄찬 집회 쪽 보시면은 다 그냥 켜켜이 이제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그런 기득권을 수호하고 국가기관을 성역화하는 게 누구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누군가라 그랬을 때 정말 민주당은 진보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기득권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박민영 대변인이 논평 더 많이 써줄 걸 저희가 기대하고요. 예. 한덕수 총리 이야기로 좀 옮겨가 볼게요. 네. 사실 많은 언론이 이번 주 내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은 헌재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금요일에 선고하려면 이틀 전인 오늘은 금요일에 선고합니다라고 알리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죠.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분명한 건 많은 법조계 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 이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먼저 있을 것이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당연하게도 이 탄핵에서 기각되어서 또는 의결 정족수, 이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로 이제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이제 변론길이 2주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그러면 마지막 변론길로부터 2주 뒤에 결론을 내주는 게 지금까지 전례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나와야 정상이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한 차례밖에 변론기일 진행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쟁점 자체가 볼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이 권한쟁의 청구부터 먼저 답을 내렸다라 그러면 기각도 아니고 각하가 되었어야 될 사안이죠. 최소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보단 빠르게 나왔어야 맞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제일 먼저 처리를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밀어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관련 선고와 같이 지금 선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완충제처럼 쓰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총리가 거리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리가 사고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국정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제 연초에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고 이 외교안보 대응도 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 대응도 해야 되고 관세 전쟁까지 지금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걸 기재부 총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헌재가 자기들 위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안위만.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대충 자기들 타임라인과 사이클에 편리하게 맞춰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맞죠. 이번 주에 나와야 정상적인 상황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1차례나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변론이 끝난 지가 이제 2주도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고작 지난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건부터 결론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는 것 자체가 이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헌재가 이 불공정 논란으로부터 과연 합당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비판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별거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일종의 위장막이다라는 의견에는 네. 동의하기가 힘든 게 일단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 바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총리가 돌아오면 거기서 몇 대 몇으로 찬반이 나왔는지 예. 인용 기각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구도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찬성을 할까요? 아니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문영배 예. 이미선 등은 예. 이준숙 방통위원장 이틀 하기사. 일했는데 예.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도 탄핵하라고 4명이나 찬성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4대4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제가 사람으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준숙 위원장도 8대0 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4대4 구도 내지는 5대3 구도가 고착화되어서 야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이 되겠구나 또는 각하가 되겠구나 이런 여론이 퍼지면 지금 민주당이 3.1절 집회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가 경찰 추산으로 10배 이상이었어요. 탄핵 네. 찬성 대비에. 그거에 놀라서 막 여론전을 퍼붓고
자꾸 뭐 헌재 8대 0이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 기세가 완전히 한풀 훅 꺾이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또 결정적 변수잖아요. 네. 그 최상목이 이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이 한덕수 언제 돌아오나만 눈치 보고 꿈뻑 버티고 있는데 그렇죠. 강단 있는 한덕수가 돌아오면 아예 대놓고 나는 마은혁 임명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지 싶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헌재의 어떤 희망 고문. 네. 문영배나 이미선은 하루빨리 마은혁이 들어와서 우리 중에 제일 과격하고 제일 사회주의 운동 열심히 했던 마은혁이 행동대장. 막 행동대장 해주고 막 돌격대 해주길 원하는데 예. 최상목은 가타부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애초에 3명 임명 안 하겠다 해서 탄핵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은혁 임명 안 하겠다 또 밝히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나는 안 한다. 대행이니까 안 한다 해버리면 그렇죠. 그 문영배와 이미선의 희망 고문도 뚝 끊어지는 네. 이게 대통령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저는 유기적인 작용을 꽤 할 거라고 봐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 여지를 주니까 약간 일부러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뭔가 마은혁 임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약간 이런 냄새를 풍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국회에서 150인 이상의 인주를 동의를 받아야 받아야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적 정통성이 이 경제부 총리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면 그래도 총리가 임명을 하는 게 더 정당성이 있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또 마은혁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방금 4대4 구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탄핵 인용은 6명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권한쟁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5대4만 돼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는 순간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문영배, 이제 이미선, 이제 이쪽 라인과 힘을 합쳐서 그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청구를 했던 뭐 위헌법률 심판, 공직선거법 아예 없애버리려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뭐 법원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게 단순히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을 봤을 때도 총리가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그러니까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게 순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지금 초읽기 현실화된 이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과 상관없다거나 이거는 네. 그냥 뭐 헌재 연막탄이다. 저는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예.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재 뭐하냐. 그렇죠. 한덕수 총리 선고 빨리 해라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복귀까지 가는 여러 길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징검다리를 잘 건너왔어요. 근데 이제 그 관문의 어떤 마지막 단계 8분 응선 정도가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아닌가. 이 복귀가 현실화되고 복귀가 하게 되면 최상목이 저질러온 많은 어떤 이 만행들도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네. 공직사회라던가 지금 뭐 언론이나 여당에서 물밑에서 뭐 조기 대선 분위기 막 풍기잖아요. 예. 그 선두주자에 또 이제 이 배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분위기에도 한덕수의 복귀로 찬물을 좀 싹 끼얹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한덕수 복귀 현실화가 예. 우리가 또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헌재에게 주장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을 오늘 더더욱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또 원내대표가 또 강하게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힘을 보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얼마나 졸속으로 정말 위헌적인 이런 탄핵들을 남용해 왔는지가 또 한편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논리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최재해 감사원장 예.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이창수 중앙지검장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이 한동훈 라인들이 득세하면서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내가 한동훈한테 공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라인들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빨리 복귀해서 중앙지검의 중심을 딱 잡으면 그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세현을 중심으로 한 특수본 검찰 한동훈 라인들이 함부로 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3인방 한덕수, 최재해, 이창수 이 3인방의 빠른 복귀가 대통령님 복귀와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이슈이고 헌재에서 이 3명의 복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서둘러야 한다. 그런 말씀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이 3명의 각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 탄핵 기각과 다 연결된 문제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국회에서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이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돌아와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지금 거의 뭐 이 일종의
광견병 걸린 것처럼 날뛰고 있는 저 미친 검찰이 예. 한동훈에게 줄 서고 이재명에게 줄 선 검찰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박민영 대변인은 전한길 선생님 좀 그 역할이나 최근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지금 사실 시대 정신을 좌지우지하는 분,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그런 것들을 이끄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내뿜는 그 에너지와 맞아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이 국민적인 호응이 크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실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약간 좀 소위 과도한 그런 메시지가 레거시의 기준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라 그러면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한길 선생이 나왔다고 하면은 조회수가 폭발을 해버리니까 안 부를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사실 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제도권의 언어와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다 예의주시하고 어찌 보면 편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 뭔가 이 전 총체적인 불공정 문제, 이 좌파 세력의 준동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스피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전한길 선생님이 사실은 이 탄핵 반대 여론을 완전 끌어오르게 하는데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네. 어제 채널A에서 예. 전한길 선생님의 일부 발언이 많은 또 논란을 낳긴 했어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한 해명 방송을 전한길 선생님과 같이 하고 왔는데 예. 이게 한동훈이 반성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일단 이재명한테 안 간 건 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뒤 맥락을 살펴보니까 한동훈이 지금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맞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반성한 것처럼 네.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뭐 문재인의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일이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한동훈이 마치 반성했네, 사과했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지 이재명에게 그때 개엄날 손잡았잖아요. 예. 그걸 보면 저 인간은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민주당 가고도 남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정도는 다행이다라는 발언뿐이고 그렇죠. 전한길 선생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그렇고 공식 입장 등으로 지금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한동훈 같은 인간들은 배신자고 그렇죠. 부모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제사상 차리겠다는 거는 홀의 자식이다. 호로 자식이다. 제가 다시 예, 예. 강조하겠습니다. 표현이 예. 이꼴 한동훈은 호로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렇죠. 오늘도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막 전한길 선생님을 공격하고 이때다 싶어서 막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데 이런 풍토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저도 이제 그 정치 소위 인터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유도 신문에 넘어가기 쉽죠. 그러니까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마를 또 정해두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잘못 휘말리면은 정말 쉽게 그 말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조금은 말렸다라고 보지 뭐 그런 의도가 전 있었다라고 보진 않고 오히려 되게 순수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이 정말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민주당에 안 간 건 다행이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대가 낮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자체를 야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계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배신자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게 봤고 그 이후에 또 해명문을 올리셨는데 저는 좀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겪어보지는 못해서 조금은 좀 유야하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틀 전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 정말 메소드 연기를 하러 왔구나. 이제 이런 게 열받아서 뚜껑이 열리죠.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보다가 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남들이 모르는 무슨 뭐 그런 고초들을 함께 겪어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건 인면수심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윤 대통령 부부는 총선 그 대패를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비롯한 참모들한테 물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맞죠. 그러니까 저도 심정적으로는 절대 안 만나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총선 이후에도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만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경률 씨가 뭐라 그랬나요? 아니 당대표한테 일주일 전에 그런 뭐 대통령 만찬 얘기하는 거는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며칠 전에 말한 거 예. 뭐 무례하다. 그리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아프다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냈고 그 다음에 또 친한계는 또 만나 식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맞아요. 다음날 진중권 또 씨도 만났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전당대회를 나오면서 또 이제 대통령한테 10초 통화하고 격려를 받았다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직접 자기가 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대통령 파리하면서 전당대회를 했죠. 그러니까요. 친윤이라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과거 친윤이었던 사람들이 한동훈 캠프에 오는 거 봐라. 한동훈이 친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대통령을 또 팔았습니까? 저는 그때도 야, 참 황당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먼저 화해하자라고 손을 내민 것조차 거부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팔아서 또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어제 인터뷰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또 대통령을 팔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도 연기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무슨 뭐 이 광장에 나가 계신 분들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 나가 계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내가 후보가 되면 언젠간 나를 무조건 밀어줄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막으러 간 거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 토요일 내내 제가 한 6시간 중계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하는 건 디폴트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그럼요.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분들 틈에서 제가 한 30-4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도 나누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시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하고 네. 부당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내가 청원을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절박한 심정을 아스팔트에 나와서 해소를 하시는 그 목청 놓아서 외치시는 건데 그것을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것이고 언젠가 내 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킨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다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많이 순진하셨다. 그리고 이제 10분만 겪어봐도 그런 식의 해석은 불가능하실 것 같다. 근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한동훈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끝났다라고 그럼요.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예. 호로 자식이라잖아요. 홀의 자식. 네, 이게 예. 왜 홀의 자식인지 이게 뭐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지어는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그 장례식을 지금 치러야 될 정도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오게 된 것조차도 한동훈 전 대표 책임 아닌가요? 그럼요. 이 탄핵과 대통령 구속의 가장 큰 책임 한동훈에게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었으면서 언제 죽나 기다리면서 지금 뭐 제사밥만 지금 제밥만 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호래자식이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많이 순화를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측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전당대회 때 받았던 63%의 지지가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명태균으로 날아가고 예. 김문수 장관은 본선 경쟁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의 차기 주자는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네요. 근데 본선 경쟁력 한동훈이 제일 낮죠. 거의 뭐 어쨌거나. 트리플 스코어 차이죠. 네. 그러니까 복수의 기자들이 친한계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라 그러면서 저한테 전해줬던 얘기가 지금 친한계의 플랜이 뭐냐면 어차피 탄찬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밖에 없으니 일단 명태균으로 오세훈은 날아갈 것이다. 뭐 날아가는 건지 날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탄찬 그런 소위 뭐 자칭 중도 확장 그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그 후보들을 소위 계엄 옹호 구태로 몰면 결국에는 김문수고 뭐고 다 날아가면 한동훈이 후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겠어요? 라고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이 후보가 안 되면 무조건 대선은 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당권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충격을 좀 받은 게 일단은 자당 후보들을 어떻게 날릴 건지를 저렇게 기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해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들은 트롤인가? 그러니까 저게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한 저는 그게 공보 전략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된다라고 해도 본인이 이긴다라는 중도 확장이라는 표현도 한국갤럽 보면 20대, 30대 각각 지지율 2% 나오거든요. 근데 중도가 사실 거의 젊은 층 니즈가 중도와 거의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30. 지금 2030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제일 인기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도 확장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가 낙선하면 자기가 당권을 먹을 수 있다라는 발상이 얼마나 정치를 모르는가. 근데 후보가 선거를 진다 그래도 우리가 그 총력전을 펼치면서 당무 선권을 가지고 후보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가 응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듯이 선거를 지더라도 무조건 후보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런데 후보가 날아가면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 먹는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총선 때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캠페인으로 대패를 한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조 심판론 같은 것들 밀어붙이면서 지금 옥석도 못 가리고 얼마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좋은 정책들을 릴리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막가파로 선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 때 나왔던 정책들 다 지가 한 거라고 이 책에다가 거의 그래요? 거짓말을 해놨다고 그 책을 읽은 백지원 전 부대변인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백지원 부대가 비유가 굉장히 좋으시다. 그 책을 읽었다는 게 참 네, 대단하죠. 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공약이라 그러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랑 무슨 뭐 전기료 감면법 전 이런 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죠. 그때 저희가 무슨 거의 금쪽이 어르고 달래듯이 전기료 감면법이 이미 저소득층 관련된 그 보전 기금도 있고 법이 많다. 저소득층은 저희 그 여름철에 누진세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꾸 뭘 하겠다라고 하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야 그냥 한동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고 정부가 알아서 뒤치다거리 하자. 저희가 그랬거든요. 본인이 무슨 정책을 합니까? 지금도 상속세 같은 것들 정말 어설프게 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공부가 안 돼도 한참 안 됐고요. 제가 봤을 때 배신자 프레임을 억울할 것이 아니라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무능하다라는 것이 감춰지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신자인 것도 문제지만 예. 진짜 한동훈의 문제는 무능함에 있다. 그렇죠. 아는 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깨달았다고 봐요. 저희 아시아투데이에도 그동안 한동훈 편들어서 미안하다.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이재명 싫어한다고 해서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재명 싫어한다는 것은 보수 우파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 한동훈의 정체는 뭐냐? 이재명 싫어하는 친문 좌파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임종석이 이재명 싫어하지만 보수입니까? 박용진, 김경수, 김동연, 뭐 전해철 이런 이재명한테 비명 행사 당하고 이재명과 맞서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 내 비명계를 보수 우파로 보진 않습니다. 찰떡 비유네요. 그 사람들은 친문 좌파죠. 그렇죠. 한동훈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슬로건 따라하고 미안하다 고맙다. 문재인 말 따라해서 광장에 우리 모인 애국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로 간교한 술수를 부리고 문재인을 존경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출퇴근했었고 자신이 조국이 되고 싶었던 예. 그래서 조국을 쳤을 네. 지금 하는 행태가 조국의 이미지 정치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국은 실제로 잘생기긴 했어. 그렇죠. 그건 나쁜 놈이지만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은 돼. 외모는 인정은 돼. 보이는 근데 거니까. 그 실제로 잘생기긴 했던 조국마저도 그렇게 외모 영업을 하진 않아요. 그럼요. 맞잖아요. 그럼요. 패션 가지고 영업을 하진 않아요. 예. 정상적으로 정장 입고 다녀요, 그냥. 그 정도 나이면. 근데 이제 조국에 대한 저는 어떤 열등감과 이런 게 한동훈에게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조국이 되고 싶은 친문 좌파예요. 예. 한동훈이 자꾸 나 이재명이랑 잘 싸운다, 이재명 싫어한다 강조하는 건 자기가 보수 우파가 아니고 배신자라는 걸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고 네. 한동훈의 명확한 정체는 친문 좌파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문 좌파. 그 한동훈 쪽에서 여론전을 주도해주는 그런 소위 네티즌들이 친문 계열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포진했다. 그리고 깨시언이라고 해서 예. 강성 친문들이 당 따로 만들었는데 네. 그 깨시언 대표와 깨시언이 한동훈한테 붙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한동훈 사진에 그 깨시언 대표 머리 좀 백발이신 분 있는데 네. 그분도 같이 나와요. 한 번씩 보면. 그렇죠. 이건 뭐 의심 단계를 넘어서 이제 확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원석 총장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문재인 수사 못하게 막았죠. 다 뭉개버렸죠. 그거를 억지로 수사해냈던 게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당한 이창수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직위를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이스탄공 건부터 시작해서 그 문다혜 이 이슈도 그때 바로 공론화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이렇게 차일피일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뭉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신의 팬덤을 의식한 거 아니냐. 친문 팬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김경수 복권도 그토록 반대를 했던 게 아니냐. 아니, 정작 김경수 사면 발표했던 건 본인이었잖아요. 사면은 시키지만 복권은 안 된다. 그 주장 자체도 타당하지가 않고 결론적으로 모든 귀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보수의 DNA가 아니라 그냥 보수를 참칭하는 친문 계열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한동훈의 정체는 친문 좌파다. 이재명 싫어한다고 다 보수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 예시가 임종석
딱 지금 지지율로 따지면 임종석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에서도 임종석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과하게 관심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대나무숲처럼 이르는데 그 언론사 부장급들이 한동훈 책은 꼭 사서 기사를 쓰라고 다 오더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조 때 한동훈한테 예. 검찰발 특종 받았던 그 그렇죠. 카르텔들이겠죠 아마도. 근데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원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쪽에서 뭐 작업을 많이 쳤겠죠.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PDF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라서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그 줄 서가지고 갓딸들 사이에서 줄 서서 책 구매하면서 그 현타가 왔다고 하는데 심지어 책 가격도 22,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젊은 취재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상 친한 개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렇게 젊은 기자들이 한동훈 싫어하냐고 오히려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뉴스가 안 되어야 될 것들이 자꾸 뉴스가 되니까 이 대열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정말 과학처럼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 막간을 이용해서 그 한동훈 측의 박상수 전 대변인이 박민영 대변인을 우회로 저격하면서 뭐 직업이 없으면 방송 출연이 아니라 직장을 구해야 된다. 네. 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소개해주겠다. 이런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녔다라는 제보를 좀 받았는데 예. 아니 누가 누구한테 직업 타령을 하는 거지? 박민영 대변인 제 후배지만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다는 건 공직사회에서 보수 진보 막론하고 또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건 실제 급수보다도 몇 급수 더 높게 평가를 받잖아요. 보통 그렇죠.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일반 기업으로 가면 대기업 상무로 다 가요, 보통. 선임행정관, 비서관 말고 네. 일반 행정관들이 이제 대통령실 그만두고 기업으로 가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많이 가시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고 박근혜 정부 때고 다 행정관들이 보통 대기업 상무 정도로 가요. 네. 선임행정관, 비서관들은 더 높은 임원급으로 가게 돼 있고 CEO로 가거나. 예. 근데 누가 누구한테 뭐 직업을 구하라느니 뭐 하라느니 자기 인생 업적은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서 어거지로 공천받고 어거지로 되도 않는 능력도 네. 없는데 대변인 타이틀 달고 방송 다니다가 이제 다 잘려서 뭐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정치평론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어엿한 직업이에요. 그럼요. 그거를 직업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네. 것도 나는 방송밥 10년으로 제가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는데 그게 직업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황당한 일인 거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전직 대변인 친한계 박민영 네. 견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글만 만약에 누가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네. 제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인식도 또 못했을 그럼 것 같아요. 실명으로 저격을 하든가 다 알아보게. 그 뭐야 그게. 뭐 사실 제도권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직 사회에서 뭘 예.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저 오늘 또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안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저녁에 왜 만나요? 저희 또 채널A에서 만나는데 네, 네. 만날 때마다 막상 옆에 계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못 하시던데 그 SNS로 그런 기싸움을 하시니까 차라리 좀 DM을 하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아니 서정욱 변호사 고소한다는 것도 그분이 올렸던데 그래요. 고소를 하면 하는 거고 입장문은 기자들한테 내면 되지. 예. 그걸 페이스북에 컨텐츠까지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거든요. 그거는. 그게 전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돼. 되죠. 지지율 까먹는 1등 공신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수 같은 플레이어 관계자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한동훈 전 대표는 비판을 하지만 저는 그 측근들까지 별로 비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는 또 괜찮은 사람들도 뭐 있어요, 소수지만.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사실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전 결정적으로 절망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본인이 강강약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약자, 자기보다 훨씬 약자인 젊은 행정관들 건드릴 때 저는 그때 진짜 이건 정말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예, 저 그때 정말 큰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삭을뗀 거거든요. 강강약약이 아니죠. 강약약강이죠. 네. 자기 입으로는 마치 자기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포장을 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만에 천에 만에 하나 후보가 된다 그러면 누구랑 캠페인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의 유능한 플레이어들 우리 장채고를 비롯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이런 정당 형국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태 자체가 이거는 정치에 앞서서 정말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혹시 모르지 또 시켜서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서정욱 변호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예.
그런 글 써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뭐 개인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 너무 얼척이 없어서. 그럼요. 아니 복귀하자마자 네. 첫 행보가 뭐 보수 통합이나 뭐 과거에 대한 반성 사과가 아니라 네. 보수 스피커, 보수 패널 고소하는 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아유. 이게 한동훈 싫어하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 정말 대한민국 보수 진영 TK의 중심이고 원로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가 아까 말했죠. 네.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 올린 거 보면 이걸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네. 보수 분열 책동하지 말라고 서정욱 왜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말한 정도면 말 다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잖고 어른인 분이 그렇게 말한 정도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공감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방송 나가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논평을 물어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동훈에 대한 제 개인 평가가 아니라 당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을 수렁에 몰아넣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고 지금 여전히 탄핵 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대통령 최후 진술한 다음 날 이렇게 책 들고 나와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 이건 사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사과를 주입을 하는 것이고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타이밍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감정의 상호작용인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놓인 상황과 감정,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모 친한계 인사가 타이밍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컨텐츠를 지적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사고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 이 마음을 헤아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설득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압박하고 너네들이 잘못됐다라고 꺾으려고 들어요. 근데 상처를 받은 것은 잘잘못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논쟁이 촉발된 게 박민영 대변인이 다른 방송에서 뭐 한동훈이 언더 73 싫어할 거다라는 발언 때문인 건데 저는 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나름 의미 있는 유추라고 생각되는 게 이거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일 때 한동훈 도와줬었잖아요. 그때는 다 법무부 장관하고 막 비대위원장 초창기 시절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 제가 지금의 어떤 한동훈 팬클럽인 위드 후니에서 하는 유튜브에 제가 전화 출연해 준 적이 있어요. 예. 인터뷰 요청이 와서. 근데 좋게 말해줬죠.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동훈 최측근 모 의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너 위드우니에서 하는 유튜브 나갔냐? 나갔어요. 나가서 뭐 팬클럽이고 좋은 말 해준 거니까. 네. 한동훈이 위드우니 싫어한다고. 그걸 보고 한동훈이 그 측근한테 이거 장예찬한테 말해서 알아보고 앞으로는 나가지 마라, 협조해주지 말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안 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네. 자기의 완벽한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싫어하고 짜증나는 성격인 거야. 그렇죠. 사실 제가 그래서 그걸 유추해 보면 언더 73 싫어한다는 것도 난 이해가 돼. 약간 그럴 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사실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합리적으로 추론만 해봐도 그 언더 73이 그 나이를 가림막으로 쓰려고 한다, 젊은 파리를 한다라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가장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언더 73이 뭐냐라고 사실 제가 그날 거의 일주일 새 그 욕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한동훈도 싫어한다더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 접했던 것이고요. 예, 그걸 전달드리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해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 역지사지로 당연한 것이 내 어떤 뭐랄까요, 이미지나 나의 어떤 그런 인지도를 팔아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내 어떤 허락이라고 하시 좀 뭐하지만 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좀 대대적으로 컨텐츠를 이어가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처럼 자기 입이 아니면 자기 이야기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저는 뭐 본인이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실만 말하고요. 이 이야기 한다고 우리는 한동훈의 언더 73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좋아하거나 말거나야.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의 저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팬클럽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팬클럽이 기록 찾아보면 뭐 지금은 삭제인지 몰라도
그 팬클럽에서 옛날에 유튜브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거기 제가 전화 출연한 기록은 제가 없는 기록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럼요. 나 전화 출연을 했어, 실제로 인터뷰를.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칭찬할 일인 거잖아. 그렇죠. 없는 시간 쪼개서 예. 방송에 출연료도 안 받고 전화로 막 2, 30분 나가서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네. 다음날 채축근을 통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싫어한다. 나가지 마라,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이 저도 그때는 뭐지? 기분 좀 나쁘고 했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성격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도구인 사람인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물과 인물들과 세력과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 언급할 때도 100% 연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출판 기념회 북통 그 이름이 참 웃겨요. 예. 바이 9시대, 하이 3시대. 이것도 정말 정말 20, 30대가 느끼기에는 뭐 저런 촌스러운 감성이 다 있나 싶은 올드한 감성인데 예, 예. 거기에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다 도구들인 거예요, 그냥.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다들 순수하고 순진해서 좀 휩쓸려 가는 게 아니, 아닌가. 저는 이용한다고 봐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죠. 사실 그 인지도나 팬덤을 좀 레버리지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데 없는 사람들이 있기 이제. 마련이죠. 어차피 네. 주류 보수에서는 이미 용인이 안 되기 답이 때문에.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내일 한동훈 전 대표가 참석한다라고 하는 뭐 대학생 시국 포럼인가요? 그거 탄핵을 완전 주동하는 탄핵 찬성 대학생 모임에 가서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대학생들이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1위다 해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좀 웃겼고요. 솔직히 웃겼고, 저는 참 그냥 대변인에 앞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분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상처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이죠.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여러 행동들을 다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생각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활동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당권을 먹는다, 정말 이건 망상인 것이, 정말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감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 몇 곱절의 그 분노를 뭘로 감당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역풍에 쓰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요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부터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속속들이 재밌게 짚어봤는데요. 보시는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아시아 투데이 이제 50만 구독자가 멀지 않았습니다.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2시에 찾아오는 장혜찬의 정치펀치, 내일은 또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변인이죠. 이준우 대변인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알부민 광고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트와 함께하는 알부민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2090 울트라 맥스로 돌아왔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만을 위한 특가 2+1 한정 특가도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겨울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지만 다시 추워지고 있죠. 건강관리 함께 하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